대학교 1학년 여름이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체중이 100kg에 육박했던 나는 그동안 연애 경험이 전무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운동을 시작했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제 키도 180이 넘고 다이어트에 성공해 턱선도 살아났다.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꽤 멋져 보였다. 그런 변화 덕분에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다. 하지만 여러 번 소개팅에 나갔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파토나고 말았다. 마음속에 우울함이 쌓여갔고 그 때문에 나날이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보문고에서 책을 찾아보던 중 내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발견했다. 어깨까지 오는 귀여운 단발머리와 밝은 미소를 가진 그녀가 책을 고르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말을 걸었다. 중국어 잘하시나 봐요? 저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헤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이게 제 밥줄이거든요. 그녀의 미소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나는 명문대에서 공부하고 있고 중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책을 보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내 얘기에 귀 기울이며 흥미롭게 반응했다. 우리는 함께 책을 고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순수한 척하며 물어봤다. 누나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문자로 물어봐도 되나요? 응,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여성에게 번호를 받았다. 처음 겪는 일이라 내 마음은 두근두근하고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녀가 번호를 주며 덧붙였다. 근데 나 나이 좀 많아. 에이, 괜찮아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카톡으로 소통을 시작했다. 너 참 재미있고 착한 애 같아. 누나도 좋은 분 같아요. 우리 다음에 같이 밥도 먹을까? 술은 못 마시지? 아니요, 마셔요. 소주 한 병 정도는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며 그녀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부모님은 원래 강남에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 간다고 했고 그녀는 일산에서 자취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연애 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 설레었다. 밤새도록 카톡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서로의 취향과 일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가끔씩 서로의 유머 코드가 잘 맞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며칠 후 우리는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다. 처음으로 함께 먹었던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었다. 그녀가 내가 치킨을 좋아한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사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치킨과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며 또 한 번 폭풍 수다를 떨었다.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그녀가 약간 술 기운이 오른 듯 말했다. 야, 너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아니요, 몇 살인데요? 나 너보다 20살이나 많아. 그녀는 당시 40이었다. 나는 20살이었고 그 나이 차이는 상당히 놀라웠지만 오히려 그 사실이 우리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했다. 그녀와의 나이 차이가 나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다. 어른과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이와 성숙함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려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누나의 실제 나이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지. 내 눈에는 3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가 생긋 웃으면서 넌 너무 귀여워. 나랑 놀다가 신고 당해서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 호호하더라고. 그날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밤 12시가 넘어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졌어. 그렇게 주말마다 그 누나와 나는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아침 일찍 만나
저녁에 헤어지는 게 일상이 됐지.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누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 야, 나 너네 부모님한테 머리채 잡힐까봐 무서워. 우리 만나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서로 다짐했지. 하지만 어느 날 누나가 갑자기 펑펑 울더라. 나는 평생 이런 사랑 못할 줄 알았어. 알고 보니 그 누나가 선천성 불임이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였어. 누나 부모님은 그냥 방치하면서 애도 못 낳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며 내버려 두었던 거지. 나이가 많으니까 남자와 만났다가 불임이라는 걸 알면 차이고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언젠가 문자로 난 애 낳는 것보다 입양이 좋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더니 그게 너무 안심이 됐다고 하더라. 그렇게 내 앞에서 펑펑 울던 날부터 우리는 사귀기로 했지. 그러던 중에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 부모님이 눈치만 채지 말아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라고. 야, 너 핸드폰 가져와 봐. 바로 그 느낌이었지. 누나와 문자한 게 많았거든. 결국 부모님이 그걸 다 봐버린 거야. 엄마는 펑펑 울면서 공부는 안 하고 나이 많은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냐? 고 우시고 아버지한테는 진짜 맞았지. 그날 핸드폰이 박살나고 컴퓨터도 박살나고 주말에는 외출금지까지 당했어. 그래서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당분간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니까 누나가 담담하게 이러는 거야. 나도 사실 걱정 많이 했었다고. 나 때문에 너가 고생이 많다. 누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틈틈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아버지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쯤 누나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주말에 나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 바로 누나한테 전화부터 했다. 누나, 보고 싶어요. 지금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 나도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리로 갈게. 하더라. 누나 그럼 학교 앞으로 오세요. 그렇게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하얀색 BMW가 내 앞에 서더라고. 성태야, 얼른 타. 차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부잣집이니까 차도 있겠지 했지. 그렇게 누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어. 누나가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난 그냥 바람 쐬고 싶다고 바닷가로 가자고 했지. 그렇게 둘이서 서해 바다로 드라이브를 갔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곳부터 찾게 되더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지나고 우리는 항상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 그러면서 누나 친구들이나 누나 친한 동생들과도 자주 만나고 다녔는데 누나 친구들은 날 볼 때마다 상큼이라면서 이 기집애는 아주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상큼이를 물어왔네라고 하기도 하고 언니 남친이 제 남친보다 어리면 어떡해요? 언니 진짜 너무해요라고 하며 농담하더라. 그런데 나는 전부터 생각했던 게 군대도 최대한 빨리 가야겠다는 거였어. 그래서 10월 입대 신청을 해놨지.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21살 여름에 군대 가게 된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펑펑 울더라.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났는데 또 2년 동안 고무신을 해야 하냐고. 내가 생각해도 좀 미안하긴 했지. 그래서 우리는 7월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났어. 시간이 흘러 나의 군 입대는 다가왔어. 부모님은 내가 다시 그 누나를 만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입대 직전까지 누나와 문자, 전화를 하다가 연병장으로 뛰어가기 직전에 폰을 초기화하고 그렇게 입대를 했지. 마지막 통화에서 누나가 또 펑펑 울더라. 생각해보면 그녀는 눈물이 참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 그렇게 나는 군 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던 중에 전경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것도 일산 근처의 경찰서라니
누나 집과 엄청 가까운 경찰서로 발령받은 거야. 거의 한 달마다 외박을 나갔던 것 같아. 외박 나가면 누나 집으로 갔지. 그렇게 어느덧 제대를 앞둔 말년이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애가 나랑 아주 잘 맞는 거야. 나이도 나랑 동갑이고 클럽 죽돌이라서 첫 외박을 함께 나가던 날 바로 클럽으로 갔지. 그렇게 클럽에서 한참 놀다가 힘들어서 구석에 기대 서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 부비부비하고 신나게 놀았지. 그러다가 내가 먼저 조용한 데로 나가자고 했더니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누나 목소리가 겁나 싸한 거야. 상태야. 너 누나한테 뭘 숨기는 거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누나한테 뭘 숨겨? 솔직하게 말해봐. 누나 너 믿어도 되지? 나는 이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응 나 누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라고 했더니 누나가 펑펑 울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며 화내더라고. 거의 3년을 만나면서 나한테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그녀가 서럽게 울며 화를 내니까 나도 당황스럽고 미안해져서 말을 더듬었어. 누난 나 만나기 전에 남자들 만나고 그랬으면서 난 좀 그러면 안 되냐? 그러자 누나는 아무 말 없이 그래. 끊을게. 하고는 내가 제대할 때까지 연락을 안 받았어. 그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됐을 거야. 그렇게 제대를 하고 경찰서 밖을 나가자마자 바로 누나한테 전화부터 했지. 누나, 나 제대했어. 그러니까 누나가 밝은 목소리로 응, 잘 됐네 하더라. 옛날 같았으면 오늘 밤에 만나자거나 뭔가 다른 주제로 수다를 떨었을 텐데 별말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나도 응, 누나 바쁘면 끊을게 이러니까 그래 안녕하고 끊더라. 그날 밤 누나네 집으로 갔어. 누나네 집은 빌라였는데 1층은 다 주차장이고 2층부터 빌라인 집이었어. 주차장에서 누나를 기다렸는데 안쪽에 누나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집에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는 거야. 그렇게 한참 누나 집 앞에서 기다리니까 반짝반짝한 포르쉐 한 대가 누나네 주차장에 딱 서더라. 거기서 누나가 내리는데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도 함께 내리더라. 정장도 고급스럽고 시계도 비싸 보이고 암튼 딱 봐도 돈 좀 버는 아저씨겠구나 싶었다. 근데 누나가 날 본 척도 안 하더니 그 남자 손잡고 집으로 가더라. 그렇게 그 누나랑은 끝이 났다. 그녀는 시험 공부로 바쁠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쪼개어 만나주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던 그녀는 정말로 엄마 같은 존재였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기꺼이 응해주고 먹고 싶다고 말하면 언제나 맛있는 것을 사다 주곤 했다. 그때의 나는 그 행복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클럽에 가곤 했다. 신나고 즐거운 시간 속에서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과 관심은 그저 일상처럼 흘러갔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녀가 나를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해줬는지 절실히 느껴진다. 제대하고 나면 학교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얻어 알콩달콩 살자고 했던 그녀의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런 꿈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하루 종일 눈물이 날 것 같아 미칠 지경이다. 카톡을 해봤지만 차단당해 있었고 직접 가서 용서를 빌고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시 연락하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까 두렵다. 그녀가 나를 떠난 이유를 생각할수록 그 시절의 내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그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시간이 되돌려진다면 어떻게든 그 행복을 지켰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미안하다.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그녀가 더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란다. 매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지만 잃어버린 시간만큼은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녀의 미래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사무실은 시끌벅적했다. 난 상사의 잔소리에 내 마음이 점점 답답해져 갔다. 일주일 내내 꼼짝없이 앉아있던 탓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지만 상사는 그런 내 기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정태 씨, 이 보고서 왜 이렇게 늦게 제출한 거죠? 상사의 목소리가 귀를 찌르듯 날카롭게 울렸다.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팀은 벌써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팀원들과 조율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조율. 상사가 비웃듯 말했다. 결국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겁니까? 자신의 일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이 답답해졌다. 상사의 잔소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내가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팀원들이 일이 많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상사는 그런 말에 관심이 없었다. 내 마음 속에는 억울함이 차올랐고 이럴 때마다 느끼는 불만이 더욱 깊어졌다. 그럴 때면 늘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내 기분이 풀리는 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차를 몰고 태종대로 향했다. 태종대는 자연의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특히 수평선이 확 트인 모습이 마음을 탁 트이게 해주었다. 차를 주차한 뒤 바위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억수 같은 비 속에서 우산도 없이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먼 수평선은 비에 가려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녀의 존재만큼은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혹시 김 부장 사모님? 나는 비를 피하기 위해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도 나를 알아봤는지 눈이 커졌다. 어머, 절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의 놀란 표정이 너무나도 귀여웠다. 김 부장 사모님 아니세요? 난 우산을 그녀 위로 올리며 비를 막아주었다. 어머, 어떻게 그녀의 반응이 재밌었다. 그때 뒤풀이에도 같이 갔었는데 라고 말을 흐리자 그녀는 기억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아, 신랑거래처의 학교 후배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라고 묻자 그녀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속상한 일이 있음을 느꼈다.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라는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의 마음에 무언가 아픈 기억이 있음을 직감했다. 나 또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떠올랐다.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같이 소주라도 한잔 하실래요? 비도 오고 기분도 우울한데 내가 조심스레 제안하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술 친구 해주실래요? 그녀의 제안은 어쩌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그 속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비 오는 날의 흐림은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었고 그 결과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이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시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듯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다. 차에 올라탄 그녀에게 타올을 건네자 그녀는 물기를 닦으며 마치 어린 소녀처럼 환하게 웃었다. 비 오는 날의 우울한 기분 속에서도 그 미소는 나를 밝게 만들었다. 서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의 동정이 어쩌면 이끌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도 아침부터 직장 상사에게 한 방 오라지게 깨지고 울적했는데 잘 되었네요. 비가 오니 회는 별로고 뭘 좋아하세요? 난 태종대 순환도로를 달리며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저는 잡식성이라 뭐든지 잘 먹어요. 꼼장어구이는 어때요? 그녀의 대답에 나도 흥미가 생겼다. 그럼 자갈치 시장으로 모셔요? 내가 제안하자 그녀는 기분 좋은 듯 웃으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비 오는 날의 묘한 인연을 이어가며
가갈치 시장으로 향했다. 주차를 마친 후 해안가의 포장마차로 들어가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비가 오는 대낮이라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여러 번 만난 것처럼 나란히 앉아 꼼장어와 소주를 주문했다. 연탄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꼼장어의 향기가 식욕을 자극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멋진 누님과 술 한잔하니 술이 술술 들어가네요. 나도 모르게 누님이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누님. 그녀가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네, 누님. 나는 확실하고 또박또박하게 말했다. 호호호. 웬일이니?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더니 이런 동생이 생기려고 그랬나?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비가 그치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비도 멈추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간을 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이제 가야죠, 누님. 나는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 비 그쳐서 손님 좀 있겠다 싶었더니 하필이면 대낮부터 음주 단속을 한다고 난리야. 동네 상인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뭐, 음주 단속을 한다고? 포장마차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 오늘 장사 망치게 하려나 봐. 그 순간 내 마음에 불안한 감정이 스쳤다. 동생, 어쩌지? 누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누님 먼저 들어가요. 난 쉬었다 갈게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자 그녀가 같이 마셨는데 어떻게 나만 하며 말을 흐렸다. 그럼 대리라도 부르자. 술값은 동생이 냈으니 대리비는 내가 낼게. 아니에요. 어차피 술 마시고 회사에도 못 들어가고 집에 가봐야 할 것도 없는데 잠시 쉬었다 가야겠어요. 전 괜찮으니까 누님 먼저 들어가요. 나는 비에 젖은 자갈치 시장의 길을 무작정 걸었다. 부산이 본토박이는 아니지만 자주 놀러와서 그 근처에 지리는 호나였다. 일방통행도로를 건너고 골목길에 접어들자 내 예상대로 숙박업소가 눈에 들어왔다. 난 그곳으로 들어갔다. 쉬시다 가는교? 주인 아주머니가 묻자 네 하고 대답했다. 그때서야 누님이 내 뒤를 졸졸 따라온 것을 알았다. 동생. 조용. 그녀가 자신의 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301호예요. 말에 누님이 먼저 3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나는 마치 자석에 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 올라갔다. 누님,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어서 가세요. 방에 들어서자 나는 말했다. 쉿! 하며 이번에는 내 입을 손가락으로 가리며 말했다. 한동안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우리 아무 말 하지 말자. 누님은 내게 그런 말을 했다. 그 순간 누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나보다 10살이 많았고 결혼도 11년 전에 했다고 했다. 남편과는 시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3대 독자라는 이유로 결혼하던 해부터 시어머님이 닥달을 하였고 누님의 부부간 금술도 좋았으나 이상하게 결혼하던 해에 아이를 임신했지만 아들을 바라는 시어머님의 뜻과는 달리 임신이 안 되어 근심으로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그날도 아침 식전부터 시어머님이 건너와서는 닥달하였고 남편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하였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하고 살림이나 잘 살라는 남편의 반응에 실망이 컸다고 했다. 도저히 집에 있다가는 제 풀에 말라 죽을 기분이 들어서 태종대로 갔고 거기에서 우연히 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녀는 웃었지만 여전히 풀이 죽은 얼굴이었다. 그로부터 누님과 나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나는 누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누님 역시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고 좋아하였다. 첫 만남을 가지고 넉 달이 지난 날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만났고 술을 권하자 누님은 그렇게 바라던 임신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치에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난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다.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퇴근 후 영화도 보러 가고 저녁도 함께 먹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욱 특별해졌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출산 전까지는 자주 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출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말은 마치 우리 사이의 불안한 예감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어느 날 말했다. 출산하고 나면 너랑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그 말이 내 마음에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우리는 이미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예감이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그녀의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내 마음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가 혹시 내 아이는 아닐까라는 의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졸업한 지 5년, 나는 학생도 아니었고 직장도 없었다. 소위 말하는 백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다. 명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에서 유명한 학교도 아닌 평범한 대학을 나왔다. 졸업 후에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다. 처음엔 희망을 품었지만 점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공무원 시험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9급조차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시험인데 내게 확신 따위 있을 리 없었다. 합격한다고 해도 그 월급으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고종사촌형이 7급 공무원이었는데도 결혼하고 애 하나 키우느라 매번 힘들다고 했다.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도 결국 누군가의 착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공무원 시험을 접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력서를 썼다, 찢었다 하며 몇십 군데를 지원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파견직이나 계약직조차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초라해진 내가 보였다. 자신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니 집에서도 잔소리가 시작됐다. 맨날 똑같은 내가 문제야. 부모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더 우울해졌다. 그때 내게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엄마의 고등학교 친구, 지혜 아줌마였다. 아줌마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다. 주변에서는 술 장사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아줌마는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다. 7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외제차를 몰며 누구보다 멋지게 살고 있었다. 나에게는 늘 따뜻했다. 볼 때마다 고기를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곤 했다. 지혜 아줌마는 5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었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는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강인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도시로 나와 처음 시작한 건 작은 호프집 알바부터였다. 주변에서 저렇게 술집에서 평생 살겠냐 여 비웃어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들과 잘 어울리고 일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사업의 감각을 익혀갔다. 20대 중반 그녀는 몇 년간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조그마한 술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자리가 잡히지 않아 고생도 많았다. 가게를 접을 위기에서도 그녀는 특유의 근성과 재치로 손님을 붙잡았다. 술집도 사업이다. 서비스도 상품이고 손님은 내 파트너다. 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동네의 인기 술집 사장님이 되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단골 손님이 늘면서 사업은 번창했다. 술집이라고 무조건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지혜 아줌마는 외모와 스타일도 남달랐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했다. 값비싼 옷을 입더라도 결코 과하거나 번지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련된 간소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압도했다. 대화 중에 터져 나오는 그녀의 웃음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었고 특유의 유머 감각과 재치로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말했다. 너 우리 술집에서 일해볼래? 배우면 매니저 시켜줄게. 매니저가 되면 월급도 좋고 성과급도 꽤 괜찮아. 내가 잘할 것 같아.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술집에서 일하는 게 어쩐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취업 실패와 부모님의 잔소리에 지쳐 결국 결심했다. 잘됐다. 돈이나 벌자. 인생 뭐 있나. 술집에서의 첫날, 나는 바쁜 매장 한복판에 섰다. 손님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음악 소리가 뒤섞인 공간에서 아줌마는 나를 무대에 올려놓은 듯 소개했다. 이 친구,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앞으로 우리 매니저 될 사람이야. 잘 부탁해. 순간 어색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며칠이 지나자 일이 익숙해졌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점차 스스로를 매니저처럼 느끼게 됐다. 아줌마는 종종 내가 일을 잘한다며 칭찬했다. 넌 진짜 센스가 있어. 잘만 하면 이 바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내게 힘이 됐다. 아줌마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을 배우고 삶의 생생한 현장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감이라는 걸 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백수가 아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내 길을 걷고 있다. 지혜 아줌마는 내게 빛이 되어 주었고 나는 그 빛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밤에만 일을 했다. 대기실에서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아가씨를 매칭해 주는 게 내 일이었다. 30분마다 얼음, 잿더리, 물수건을 교체하며 분주히 움직이던 나에게 손님들은 종종 오빠, 삼촌 차비 좀 줘라며 웃으며 말을 걸었다. 운이 좋은 날엔 신사임당 한 장이 손에 쥐어졌고 테이블을 세팅하다 기분 좋다며 10,000원, 20,000원, 심지어 50,000원짜리 팁을 받기도 했다. 돈은 쉬웠다. 그러나 밤에만 일하며 내 생활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곳 사람들과 점점 어울리게 됐다. 어느 날 연휴를 앞둔 비 오는 저녁이었다. 손님이 거의 없어 실장님이 일찍 문을 닫고 회식이나 하자고 했다. 웨이터들과 실장님, 그리고 여성분들 4명이 모여 새벽 5시까지 술판을 벌였다. 막내였던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남자는 술도 잘 마셔야지. 나랑 한 잔 더 하자. 그녀와 단둘이 술잔을 주고받았다. 양주 한 병을 비우니 어느새 7시가 다 되어갔다. 그녀는 술 기운에 집에 가야겠다고 했고 나는 에스코트를 자처했다.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할 텐데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그때부터 기억이 희미하다. 아무튼 홀린 듯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예상과 달랐다. 서먹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처음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일을 나갔지만 그녀는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나를 챙겼다. 술김에 그런 건 아니지 라는 그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웃어넘기면서도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그날 얘긴 하지 말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예전보다 나에게 더 신경을 쓰는 듯했다. 내 식사를 챙기고 쉬는 시간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너도 이런데 오래 있으면 사람 망가진다. 다른 일 알아봐야지. 그녀의 말에 담긴 걱정은 진심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나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처럼 들렸다. 우리의 썸은 이렇게 시작됐다. 일이 끝나면 밥이나 먹고 갈래? 라며 자연스럽게 나를 부르곤 했다. 가게 근처에서 시작한 늦은 밤 식사는 점점 그녀의 집에서 이어지는 일이 많아졌고 오늘도 우리 집에서 먹자.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녀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너 참 묘한 매력이 있어. 처음엔 그냥 귀여웠는데 요즘은 좀 달라 보인다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나는 설레기도 했고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다. 나이도 꽤 차고 삶에 여유 있는 그녀가 나 같은 초년생 웨이터에게 이런 감정을 보일 줄은 몰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갔다.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차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 말이 떨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는 그녀 덕분에 중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게 됐다. 어느새 그녀의 집은 나의 두 번째 집처럼 되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어린애처럼 대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는 은밀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가게 안팎에서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특별해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이 편하면서도 불안했다. 이대로 괜찮을까?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